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8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그냥 소상공인들 살기 힘들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침체가 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올 것 같아요. 오는 것 같아. 이미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경제 중에서 뭐 한 달이 순삭 뭐 이렇게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음식점 이런 데 가서 못 먹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네. 여기 마스크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나 저는 좀 요새 일부러 좀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밖에서 소비를 하려고 그런 상황일수록 조금 소비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음식점에서 외식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러고 있는데 모임도 있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와가지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잘 지냈어요 하는데 이렇게 치더라고. 박수를 안 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뭐 하는 요새 인사법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이거 이렇게 팔로 이렇게 이게 이게 악수 대신 손 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게 이제 뭐 진담반 농담반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도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안 그래도 뭐 강의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취소 많을 걸? 아니야. 근데 되게 재밌고 좋은 네. 건 뭐냐면은 신청은 계속 들어와요. 네. 그래서 개강을 되는데 근데 개강을 하다 보니까 개강 되신 분들은 네. 이제 또 미뤘으면 연기했으면 그러니까 신청하신 다음에 네. 상황이 이러니까 연기. 그러니까 그러다가 취소하니까 재테크학원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요새 취소가 많대요. 그러니까요. 취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공식적인 큰 행사들은 다 취소했거든요. 이 신년에 안 연기됐죠. 연기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청을 또 해주시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 생존의 결국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중개업을 잘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배우러 가려고 하니까 줄 수가 제가 없고. 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팩트플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사놓고 안 봤는데 유튜브 보니까 이제 누가 요약해놓은 방송을 하더라고요. 사놓고 유튜브에서 요약본을 봐. 너무 두꺼워. 아유 진짜 예. 읽을 시간도 없고. 일단 그런데 내용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교통사고로 핵전쟁이 위험할까요? 교통사고 위험할까요? 아니면 비행기 추락사고가 위험할까요? 그 책의 얘기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다. 그렇죠. 비행기 떨어지는 숫자보다. 네. 그런 얘기. 네, 그래서 공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온 나라가 난리인데 한편으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가버리면 안전 불감증 또 이렇게 가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형평성, 중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 별별 수다에서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거래 급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금 혜택 줬는데 거래량은 급감하고 도대체 다주택자 매물은 언제 나오는 거냐? 자,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등 세금의 혜택을 준다라는 당근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시장의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보유세, 절세 매물은 3월 이후에나 출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다수의 의견들이 또 있는데 이유는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잔금 청산은 최종 거래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보유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5월 말까지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3월부터 조금씩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 자체가 급감했다라는 것들은 전 피부에서 실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들리세요? 그러니까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 특히 뭐 재건축 아파트 거래량 이거는 완전
완전 폭탄 맞았던데요. 어제 그래요? 보니까 네. 12, 16 대책 이후에 음마 잠실주공 5단지 실거래가 한 건씩 신고 사례가 그렇게 맞아요. 적대요. 예. 맞아요. 지금 뭐 강남뿐만 아니라 음.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그렇고 용산의 뭐 서빙고 아파트도 그렇고 실거래 사례가 뭐 한 건 0건, 빵건 없고 뭐 그래서 거의 재건축 이런 투자 성격이 있는 물건들의 거래는 완전 급감. 뭐 기축들도 고가 주택 시장은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12, 16 대책 얘기할 때 10년 보유한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물건은 중과 배제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 적용도 해줄 테니까 매물 내놔라. 또 그 당시에 이제 판단한 그 당시에 김현미 장관님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그때 한겨레 인터뷰였나요? 그 다주택자의 10년 이상 재고주택 물건이 12만 한 13만 건 가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는 연평균 서울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물량의 거의 3년치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 그 물량 중에 일부만 시장에 나와줘도 부족하다라고 한 재고주택 매물을 충분히 채워줄 거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매수가 안 붙는 건지 또는 이제 그 물건 자체를 결국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박수를 쳐주지 않으니까 매도자는 내놓으려고 의사가 있어도 매수자가 받아주지 않은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매수자들이 생각할 때는 매도 호가가 우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 이 유예 기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장기 보유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 데드라인이 이제 6월까지였잖아요. 6월 그렇죠. 말까지였으니까 그 기한 안에 어떻게든 가격을 좀 더 낮춰서 팔려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거 받아먹어 주려고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막판 싹 걷어먹는 거 매수자들은 기왕이면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을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맘 졸여서 급하게 나오는 물건들 살려고 기다리다 보면 지금 뭐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3월 말에서 적어도 이제 4월 말, 5월 말 그때 가야 거래량이 요 물건들은 좀 나을 것 같다. 이제 그런 판단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12, 16 사태 그 대책 발표되고 나서부터 매수자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는데 발표되고 나서부터 위축된 거는 그래도 간간히 문의 전화는 왔고 시장 동향을 살피는 문의도 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확 줄었어요. 확. 그러니까 뭐 더 안 좋아진 거죠. 네, 더 안 좋아진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문의 자체가 확 줄었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3월 달에 이렇게 물량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자들이 못 받아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12, 16 이후에 계약을 해놓고 포기하는 사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거 때문에 왠지 언제 본 것 같은데 작년 초에 많이 보던 얘기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죠. 계약해놓고 계약 포기하는 그 기사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회적인 이슈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에 대한 저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여러 가지들이 시장에 맞물려 볼 때 이게 3월달에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될까라는 생각에 우려는 약간 좀. 근데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9.13 대책도 6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약발이 먹히기 시작했다. 12, 16 이후에 여전히 매수자들 기웃기웃하고 분위기 9.13 안 같은데요. 오히려 떨어질 기회라고 보는 뭐 이런 식의 좀 여유 있는 표현을 하던 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 9.13 때도 6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힘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2, 16도 그럴 거다. 6주 이후. 근데 지금 이제 6주 지나면서부터 체감 온도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거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달해 드리면서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방구해동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온도차가 확실히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일단 뒷부분에서 또 다른 얘기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좀 제가 구분을 좀 해봤어요. 네. 10억 초과하는 아파트, 음. 그다음 9억 초과하는 아파트 이 사이에 어떠한 온도 차이들이 있는지 네. 이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15억 넘는 아파트와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그리고 이슈 지역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15억 넘보던 강북의 새 아파트 규제에 뒷걸음질 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15억 넘는 아파트에 대한 차별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9.13 때부터 상황이 나빠져서 음마 잠시 주공 5단지는 2달 동안 실거래 신고 1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남 3구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소식에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자, 그다음에 비강남 핵심지 아파트 15억을 눈앞에 두고 오히려 가격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마포하고 기름 뉴타운. 근데 기름 뉴타운이 15억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다는 게 어마어마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이거 7억 얘기가 7억이나 해? 뭐 하고 했던 게 몇 년 전인데 맞아요. 12억, 13억이야. 근데 이제 15억 얘기까지 나왔네. 근데 여기 기름 센터피스? 센터피스. 기름 2확장구요. 네,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좋던데요. 그러니까 기름 뉴타운 안에서는 네. 대장이죠 지금. 그렇죠. 가격 최고 이끌어가는. 네네. 그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굉장히 관심이 갈 만한 그런 단지인데, 어쨌든 가격 자체가 15억을 넘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어떻게 보면 쇼킹하긴 합니다. 또 완판 행렬이던 보류지도 15억을 넘겨서 응찰을 했더니 뭐 유찰됐다 라는 얘기인데, 신길 뉴타운의 보람의 SK뷰 보류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고가주택 시장의 거래 위축이 강남 3구에서 비강남 인기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15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15억을 넘어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머물리면서 움직이는 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 자 과거에 생각해보면 초고가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근의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5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못 넘어가려고 지금 계속 시장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에 과연 계속 인근의 시장들이 끌어올려가 줄까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15억 초과되는 아파트 과연 거래가 좀 풀릴까요? 모르죠 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수요자들은 대출도 안 나와. 결국 살 수 있는 거는 전세 끼고 매수하는 정도일 텐데, 그것도 지금 15억 넘는 거 살 때는 앞으로는 자금 출처도 아예 그냥 소명자료까지 포함해서 내야 되는 걸로 강화되고, 매수 거래 제한이 굉장히 심각하게 거래에 있어서 허들을 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수요는 확실히 엄청나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맞춰가면서 사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없진 않겠죠. 있긴 나오겠죠. 있죠. 결국 네.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는 뭐가 될까요? 그러게요. 우리 지난번에는 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뭐죠?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뭐 이런 게 갑자기 뚝 터지면서 시장의 도화선을 그러니까 그런 짚었다. 큰 개발 이슈도 있겠지만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일지 달걀이 먼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결국 15억 초과 아파트를 누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밑에 시장에서는 9억 이하 시장 또는 15억 이하 시장도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리고, 올라가고 있죠. 예, 지금 뭐 이번 장에서 제일 큰 변수는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세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15억 밑으로 가격들은 계속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뭐 강남의 고가 시장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지금 비강남 지역의 15억 전후의 아파트들이 대출 규제 또는 이제 수요 억제 때문에 눌린다고 하면 14억 9,900만 원, 실제 거래 사례 보니까 14억 9,500, 14억 9,900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대출도 받고 살려고 하는 물건들이. 근데 지금 그런 집들이 대충 보면 전세가 7, 8억 선 정도 해요. 그러면 14억짜리 아파트 전세 7억 끼고 사면 7억 필요한 거고, 이제 전세 끼고 좀 미리 사놓으려는 이런 수요들이 자금 증빙되는 걸로 산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가 9억 되고 10억 돼버리면 초토화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밀어 올리는 영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가격대 아파트들이 또 계속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면 그런 시점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영향이 만들어지고 나면 또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장에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자체는 15억을 넘기는 게 쉽지 않겠다. 15억이 이미 넘어가 있는 것도 거래가 쉽지 않고 또 인근에 따라가고 있는 아파트들도 15억을 넘겨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다.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계기가 뭐겠냐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그 계기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시장 자체가 15억 넘는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는 지금 찬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쌩쌩 불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근의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 것도 15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고 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15억 넘는 아파트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가게 될지는 같이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좀 조정 좀 받았으면 좋겠어. 조정 좀 받아야 또 사지. 매수자들도 지난해 작년 한 해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가격들을 보면서 이게 좀 망연자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원하는 가격대 수준으로 내려와야 또 매수 요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항상 가장 큰 유인은 가격이잖아요. 그렇겠죠. 수요의 유인은 가격. 싸야 사지. 음식이 저거 맛있어. 너무 비싸. 밥 식사 한 끼 50만 원이야. 그러면 못 먹잖아. 좀 적정한 가격 수준으로 오면 내가 어떻게 좀 자금 마련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거니까. 네. 급등이 있었으면 조금 조정?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매수자들에게는 신규 매수 요인을 만들어내는 되는 데에는 영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억 넘는 아파트, 15억 미만이겠죠? 네. 거래 강남 위에 분당하고 부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16 규제 이후에 풍선 효과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조정지역 해제 부산이 72건 거래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LCT 더샵 입주권의 손바뀜이 굉장히 활발하다. 자, 다음에 새 아파트가 없는 분당도 무려 63건의 거래가 있었다. 수원 영통, 마포 용산을 추월했다. 자원하면 1, 2억 꽁충 뛰어서 수원 용인은 집값이 거품이 낀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남을 잡겠다는 사이 분당, 수원, 영통 등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굉장히 이례적인 건 뭐냐면 분당이 새 아파트에 대한 이벤트 없이 육지권이 구축이 거래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이례적으로 다가왔어요. 일단 9억 넘는 아파트의 메리트라고 얘기한다면 주담대가 LTV 70%까지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수원이나 용인 아니죠. 같은 경우에는 분당은 70% 안 돼요. 네. 그래요? 네. 네. 분당은 안 돼요. 분당 투기가 일죠. 그렇죠. 자, 제가 지금 그렇게 되는 데는 그 밑에 쪽에 있는 비규제 지역들이 LTV가 잘 나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기가 잠깐 비트가 나갔는데, 네, 수원하고 영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자, 그래서 지금 수원하고 영통 같은 경우에는 주담 대비율이 70%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어요.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 거기에 따라서 실수요자 관심이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주담 대비율도 제한을 받고 뭐 특별하게 개발 호재도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구축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는 분당이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분당은 이제 서울의 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천당 아래 분당 소리가 있을 정도로 가장 핵심 지역이죠. 근데 분당은 약점이 낡았죠. 양점이자 그렇죠. 강점이 낡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주거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또 인프라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세라든가 이런 수요는 탄탄하게 있는 편이고 근데 이제 이 분당보다 입지는 살짝 빠지지만 분당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외의 택지 개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지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축들이 갑자기 요번 지금 12.16 이후 정확하게 얘기하면 12.16 이후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 투자의 흐름, 매수의 흐름이 서울 안에서 서울의 핵심 지역, 서울의 비핵심 지역에서 수도권의 저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들로 이렇게 옮겨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금 수용성 얘기도 했지만 수원 그 용인 수지에서도 뭐 호가 14억짜리 아파트가 나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기름 뉴타운에 센터피스가 15억 호가래. 그러면 누구 영향을 끼치겠어요? 상급지에 있는 기축 아파트, 야 저기 기름 뉴타운도 15억인데 우리도 15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영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수도권 남부권에 있는 신축들 중에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가격들이 올라간 애들이 나오면 그 수도권 남부권에 있는 기축들 또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주거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예요. 야, 수지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호가 14억 나오는데 분당 이 가격이면 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결국 왜냐하면 매수자층은 고민하거든요. 수지에 새 신축을 살까? 또는 그냥 잘 갖춰져 있는 분당,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재건축할 수도 있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 지금 분당 들어가서 살면 뭐 애들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 집은 조금 낡았지만 출퇴근 이런 것들은 인프라는 좀 더 좋고 그러면 고려해서 갈까 이런 거 고민을 하다가 아 저희가 저렇게 올라버려서 저건 못 사겠다 사긴 사야겠는데 그럼 분당 구축이라도 이거 이 돈 주고 살까 하면서 거래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수요들은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거래량이 한쪽에서 터져주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쪽으로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선택 안 하고 눌러 앉았다가 서울에서 지난 상승장에서 봤던 것처럼 얘도 막 다 갑자기 갇혀 올라가 버려 그러면 나는 결국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수자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량을 조금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런 매수들이 일부 있었다.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과거의 사례에 보면 강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분당이 따라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용인하고 수지가 같이 움직이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수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 분당이 안 오른 게 아니라 분당이 지금 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올랐어. 그렇죠. 예, 지금 상승률로 따지면 작년 2019년 18년 이런 때 항상 과천 분당은 서울보다 더 높은 상승률로 이 오르내렸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분당으로 매수의 흐름은 이미 벌써 제가 보기에는 3년 전, 4년 전부터 강남 치고 올라가고 나서 강남 사모님들 분당 가서 분당이 너무 싸. 그러니까 전 텀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 2004년, 3년, 5년 뭐 이 당시에 서울 오르고 분당 쫓아갔던 거 보고서 야 서울 올라갔으니까 이제 분당 같이 가면서 강남 사모님들 가서 엄청 사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2010년대에도 어게인에서 움직였죠. 매수의 흐름들, 투자의 흐름을 갔던 부분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또 왜 이렇게 분당 보느냐는 저는 또 이런 수도권에 있는 신축들이 가격을 이끌어주면서 분당이 싸 보인다라는 수요가 지금 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이러한 상황에 지금 9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국토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억 이하 아파트, 뭐 주택가, 수도권 주택, 고가 주택 갭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따라서 상승세는 꺾일 것 같다라는 또 의견을 보내줬는데요. 9억 이하 아파트 키 맞추기 현상과 관련해 과거에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강남권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일시적으로 강북이 오르고 경기 남부까지 따라 올랐다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저가 아파트도 하락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왔습니다. 자, 그동안 덜 올랐던 9억 이하 주택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서울 전체 주택가격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는데 고가 주택과 갭 차이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상승세는 꺾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추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서두르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건 안 보이는 그러니까 것 1월 같아요. 초만 하더라도 대통령 신년사나 아니면 뭐 당시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가 대책에 대한 언급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12.16 이후에 지금 한 6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안정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뭐 이제 어제 기사에서 보면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이름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추가 대책은 아직 고려치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9억 이하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한 6억대, 7억대 하던 애들이 음. 12, 16 대책 이후에 음. 거래들이 줄지 않고 많이 됐는데 음. 이 거래된 건수 중에 10건 중에 6건은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억 밑으로 거래된 아파트들 중에 60%는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9억에 수렴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거죠. 그럼 이건 중저가 주택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 문제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상승세 꺾일 거니까 일단 냅둬도 될 것 같다. 좀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이게 물론 안정세가 이제 9억 목표치까지 왔으니까 조정받으면서 또는 이제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 돈 주고 못 사겠다라고 하면서 거래는 줄고 이제 약간 좀 안정화되는 모양새는 보이겠죠. 근데 거래량은 엄청 줄어들 거고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제 빠질 것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빠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매도자들은 우리 동네 이제 물 들어와서 우리 옆집 얼마에 팔렸는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옆집보다 싸게 팔란 말이냐? 나는 우리 옆집에 사줄 수 있는 사람 정도 나올 때까지 기다릴래. 뭐 이제 이러면서 가격이 좀 지지받는 저가 중저가 주택 시장은 그런 흐름이 좀 가지 않겠냐. 그러면 매수자는 야, 그 돈은 내가 못 사겠다. 위에 고가 주택들도 저렇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뭐 니네 그 돈 주고 어떻게 사냐? 매수자들이 그러면 가격이 안 맞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니까 또 거래 절벽으로 오는 거죠. 중개업소 사장님들만 이제 일하기 힘들지 뭐.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은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하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얘기를 조금 다른 쪽으로 본다면 하락이 아니라 안정세를 잡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정부는 예상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쫓아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좀 드세요. 뭐 그런 뉘앙스도 같아. 아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맛있게 잘 드시고 만족하면서 세금 많이 내세요. 그동안 정부에서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전혀 아닌데 라면서 정부의 이야기를 참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정부의 얘기가 또 아니야. 근데 익명을 희망했기 때문에 또 그건 알 수 없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이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익명의 고위 공무원 고위직이라 했는데 도대체 그 누구냐. 이름 까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달라 뭐 이런 얘기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부동산 규제 강화에 높아진 보류지 인기, 처분 방법을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류지 4채 가운데 3채는 시세대로 공개 입찰하고 한 채는 조합장 공모분으로 조합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제공한다. 서대문 홍은 14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 같은 안건을 조합 대의원에서 의결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류지는 조합이 분양 물량이나 누락, 착오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보유한 물량을 뜻하고요. 전체 가격수의 1% 안에서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정된 보류지를 처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 뭐 서대문구 홍은 14구역 재개발 조합. 자, 문제는 이런 지역들이 공개 입찰 대신 임의로 보류지를 처분하려는 조합들이 나타나면서 문제들이 불거졌다. 현재 도정법에는 보류지 처분 방식을 일반 분양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요. 서울시 조례에서는 일반 분양 공개 입찰해야 한다라고 강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걸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런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너무 뻔뻔한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 이제 현장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보류지를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는데 작년 재작년에 보류지는 뭘로 나왔냐면요, 입찰했는데 보류지 입찰가가 되게 비싸게 나왔다, 이런 걸로 사실 보류지가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보류지가 가격이 인기가 좋다, 일반 분양 대신 보류지로 그러니까 일반 분양 안 되는 분들은 보류지 입찰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매력이 있다, 뭐 이런, 근데 고가 낙찰됐다 이런 얘기로 주로 나왔는데 그 전에는 주로 보류지 어떻게 팔았냐면 현장 중개업소 통해서 깜깜이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조합 임원이 이거 보류지 가격 얼마 매각 가격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수의 계약 해줄 건데 그렇죠. 좀 웃돈 좀 얹어서 팔아라, 우리 좀 챙겨줘,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죠. 네, 부정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웃돈 얹어줘를 몇 억씩 이렇게 내놓으란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되게 뻔뻔해, 미친. 내가 볼 때는 뭐 3억짜리를 지금 시세가 6, 7억 하는 거를 3억 조합원 분양가에 우리 고생했으니까 주세요. 진짜 되게 뻔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몇 억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달라는 거죠. 인센 달라는 거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그러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물론 줄 수도 있지. 조합원들이 정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 고생 안 했어? 조합위원 중에서 얘는 특별히 고생, 조합장은 특별히 고생했고, 그럼 조합에서 상근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조합장이 종신처럼 계속 하신 분도 있겠지만 조합 임원들도 계속 갈리고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지급은 조금, 제가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업을 가는 데 있어서 조합에서 상근으로 일하는 또는 밖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고생하는 거고, 이것도 보면 조합 임원들도 다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근무한 시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방안은 이 조합 월급이 되게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예, 아주 적죠. 조합의 급여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게 맞는 거지.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한 번에 몇 억 먹어라. 그걸 니들이 좀 조합원들이 받아들여 달라. 이런 식의 모양새는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조합에서 막 암암리 해먹고 이런 게 되게 많았죠. 지금은 못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겠지. 왜냐하면 되게 강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뒷돈 받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 못 받으니까 난 이거라도 해서 좀 보상을 받아야겠다.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급여 현실화 부분이 맞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보류지를 나한테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달라. 이런 걸로 가는 건,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받아가는 데가 나오니까 큰 흐름이에요. 이게 뭐 서울만 이런 게 아니라 지방에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못 받은 사례도 있고, 뭐 상관없이 해가지고 받아간 사례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조합 임원 급여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실화시킬 필요 있어. 나는 네. 뭐 가끔 얘기 듣는데 부동산님도 재개발 이런 거 좀 많이 보시고 하니까 조합 임원 선거 나가셔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제가 그 돈 받고 왜 그 일을 해요? 그 힘든 일을 왜 그 돈 받고 해요? 나는 죽어도 안 해요. 그 돈 받고 안 해. 실제로 되게 이렇게 현실화가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급여가 조정돼야 되는 거지. 실컷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성과급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건 좀 약간 구조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뻔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인센티브를 달라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차피 얘가 진행이 되려면 총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일단 단계가 그렇게 간단하게 먹고 싶다고 꿀꺽 먹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사회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이사회가 통과가 되려면 조합장 혼자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사회 통과 안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그런 부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미 얘기는 정리됐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대의원 총회 관련된 건데요. 이 사회가 통과가 되면 대의원 총회로 가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총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대의원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니들끼리 혼자 다 해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대의원 총회 통과되기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무슨 이런 안건을 해. 요새 조합원들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이러한 안건 자체가 부결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부결시키면 된다. 부결시키면 이런 부분들이 특정인에게 이익으로 가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이유들이 뭐냐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안건이 상장이 되면 부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결이 안 되고 통과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야. 그거는 우리가 네. 많이 얘기하지만 네. 정비 사업에서 그러니까 조합장이 진짜 이상한 좀 그러니까 되게 강권으로 막 조합을 쥐고 휘고 대의원에도 쥐고 휘고 대의원회 안에도 자기 입맛에 맞는 놈들 맞춰가지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대의원회까지 가고 서면결이 그러니까 총회 가서 서면결에서 받아가지고 OS 해가지고 이런 안건들 이거 해주세요 고생했 이러고 받아갖고 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조작을 하는 데가 조작을 하는 게 있어 왔다는 게 사실은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총회하면 안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안건이 무슨 그렇죠. 의미를 이게 있는지 무슨 모르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동그라미 여기 쳐주세요 하면 이런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그 안건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네, 그렇게 하려고 또 작업들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에 이 표라고 하는 거는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안건에 대한 투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 정치랑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유권자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깨어 있어야 결국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고 찾아 먹을 수 있는 거 찾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이제 목소리를 높이거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 늘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임대주택과 집값 상승 연관성은 적다라고 했고요. 임대주택 대부분 3억 미친데 집값은 9억 초과해서 많이 올랐다. 반면 서울시나 시민단체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매물이 묶인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보다 세제 혜택이 더욱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삼아 투기는 더욱 확산된다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2022년까지 민간 임대주택 200만 호 달성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장관님까지 나서셔가지고 다주택자 집 팔아라 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 자체를 그냥 내비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 임대주택 200만 호 달성을 목표로 삼아놨는데 그걸 추진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진퇴양난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민간 임대주택 등록 많이 하면 사실 시장에 매물이 묶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시장에 재고주택 매물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할 때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이제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 제도 때문이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8년간 의무임대를 해야 되니 매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 팔면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묶인 거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 매물을 축소시키게끔 하는 그러니까 매수자는 어느 정도 있는데 매물이 적으니까 시장에 왜곡이 생기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어긋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자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한 연구원이 아니다. 그 판단 잘못됐다. 매물이 이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매물이 줄어든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6억 이하 주택들의 혜택이 있는데 그렇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6억 밑에가 어딨냐. 그렇죠. 이 공시가격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들을 안 하고 있고 사례들을 보면 강남 뭐 이 사구, 뭐 그 해당 구에 임대한 등록 퍼센트를 보면 0.몇 %에서 뭐 2.8%,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 쪽에 있는 주택들은 주임사를 안 내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급감했다는 이유는 임대 사업자 탓이 아니라 다른 이유. 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라든가 이제 이런 이유들 또는 시장이 좋아지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그런 그렇죠. 시장 어떤 흐름에 따라서 물건을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매수자들이 안 내놓은 것일 수 있지 주임사 대책 탓은 아니다 이런 해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부동산 사이트 카페에도 댓글 질문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보니까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감정원의 이 연구원께서 하신 말씀을 100%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뭐죠?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게 9.13 대책 이전까지는 혜택이 많았고요. 9.13 대책 때 혜택을 많이 줄였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줄이는 게 9.13 이후에 매수한건에 대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9.13 대책 이전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들이라는 게 보면 취득세 감면, 그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배제 또는 뭐 이제 보유세 감면, 보유세 감면이죠. 재산세 감면,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그다음에 그 장기보유공제 적용, 장기보유공제 적용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70% 해줄 거냐, 뭐 100% 해줄 거냐, 뭐 이런 등등 조특법에 따른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핵심이 그거야. 뭐? 궁금하다. 핵심이 뭐냐면 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랑 네. 장기보유공제 적용. 장기보유공제 적용이 진짜 커요. 8년 이상 임대하면 70%까지 장기보유공제 적용을 해주거든요. 네. 이건 양도차익의 70%를 아예 까고 들어가는 거니까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건데 그마저도 중과 배제를 하게 되면 지금 강남에 있는 고가 주택들이 가격 상승한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다 이렇게 회피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 지인 압구정동에 사는 지인 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젊어. 형님 그거 저희 동네는 그거 나왔을 때 많이들 등록했는데요. 당연히 6억 넘지만 그 당시에 많이들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나머지 혜택들 때문에 등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실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매물 잠겨 있는 게 맞아. 그리고 반대로 또 뭐냐면 앞으로 잠길 수도 있는 거야. 상황 봐서 9.13 대책 이전에 매수했던 물건들은 상황 봐서 그냥 묶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혜택 받아서 팔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문이 열려 있는 거지. 제가 사실 원래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명의분산을 좀 이제 하려고 부부간증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가 살아 있는 거야. 왜냐하면 9.13 이전에 취득한 분이라서 이거 되는 거였어. 그래서 같은 질문을 이거 종부세 배제 되나요? 양도세 중과 배제 되나요? 요거 장기보유공제 적용되나요? 등록하면 그리고 등록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그럼 임대사업자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임대료를 높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적용은 언제부터 이 5% 제한을 간에 지금 기존에 임대차가 있는데 이내와 갖다 묶어가지고
이 젤라가 내부자 내분한테 음. 물었어. 근데 답변들이 다 같아. 돼. 그래서 이제 모르지. 이제 이게 이슈가 되면 또 법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증여를 하면 증여 취득세는 되게 높거든요. 증여 취득 진짜 높아. 증여 취득세 내고 증여세 부부간 증여이긴 하지만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내고 증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임사를 등록을 해서 8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는 쪽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뭐 이제 올봄 정도에 확실히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증여를 하면 부부간 6년 증여는 10년 동안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10년간 합쳐서 한 번이죠. 6억인데 써먹으면 못 써먹는데 기임사를 내면 네. 쓸 수도 있고 네. 또 명의가 남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그냥 사실 지금 마음은 거의 지금 정부가 남겨주었던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임사를 써먹어야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돈도 안 들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둘 얘기가 다 맞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임대주택 대부분이 3억 미치라고 얘기했지만 뭐 9억 초과하는 임대주택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주억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이런 혜택 때문에 묶여있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다만 그 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은 감정원 얘기하는 것도 맞고 서울시나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것도 맞다. 더 서울시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사가 확실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지금 네. 국토부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해요. 그러니까 기사가 뭐만 나오잖아요. 바로 보도해명 자료 다음날 나요. 여러 안건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공급 물량 문제 없습니다. 공급 물량 문제 있어. 기사 나오면 바로 해명 자료 나오고. 선제 대응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되게 대응을 빠득빠득하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다음날 나와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야. 제가 볼 때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 언론에서 흔드는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국토부의 다급함이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설명을 잘 충실하게 좀 소통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예. 맞는 부분도 있고 그 해명에 좀 미심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저도 봤는데 막 바로바로 네. 다음날 나와요. 다음날. 그래서 비상대책 TF가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렇게 어디로 쓸지 모르는 굉장히 지금 뭐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별수다 보시면서 자, 시장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따라가시다 보면 좀 더 읽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강남 4구 전세값 안정 추세다. 일부 불안하면 엄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강남 4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전세값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일부 전세값 불안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전세값을 측정하고 있을까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반전세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과연 반전세는 전세로 볼까요? 월세로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 착실하고 네. 보증금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네. 지금 전세 시세가 12억으로 튀었어요. 네. 그럼 이게 12억으로 찍히면 통계상으로는 보이는데 그렇죠. 이 반전세 부분이 이게 딱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10억짜리 전세를 임대인들이 그냥
보증금 12억 말고요. 10억에 40 주세요. 뭐 음. 이런 식으로 그냥 2억에 대해서 한 음. 10억에 40은 좀 그렇구나. 뭐 한 네. 80 주세요. 네. 10억에 80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전세로 달라고 하는 거죠. 맞아. 앞으로 보유세 많이 늘어나는데 80씩 받으면 1년 하면 960이네. 그럼 그 돈 받아서 소득세 내고 또는 뭐 내고 그냥 보유세 좀 반가이 할래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의 월세화가 굉장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뭐 기사들 읽어보면 뭐 대치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나와 있는 물건의 뭐 몇십 %가 전세 물건은 하나, 반전세 물건은 3개. 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월세를 얼마라도 달라는 목소리들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통계상에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 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사실은 월세화 진행이 통계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통계에서 드러나죠. 근데 전세만 놓고 보니까 전세 가격 보증금은 안 올라가니까 그냥 안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좀 잘못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반전세 문제도 있지만 네. 생각해봐야 될 게 올 상반기까지는 입주 물량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잡혀있는 편이에요. 올해도 입주 물량이 전체적으로 많긴 한데 2020년에 입주 물량은 많은 지역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어요.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 입주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신길이 한 6, 7천 세대 있고요. 은평구도 한 6, 7천 세대 있고요. 강동구도 한 6천 세대 정도 있거든요. 아직 뭐 이전해서 넘어온 물량들까지 하면 더 남아 있지만 얘네가 지금 2만이 좀 넘는데 나머지 지역도 산재되어 있는데요. 강남구, 서초구 이 지역은 입주 물량 올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의 전세 가격 불안은 사실은 나타날 수 있어요. 올해부터. 왜냐하면 입주 물량은 적은데 강남 3구에 이주들 이제 더 진행될 곳들도 남아있고 해서 그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불안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도 많으면 멸실 물량들 포함하면 안정될 수 있는데 주변 지역 포함해가지고 입주 물량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멸실 이런 거 생기면 그 얘네 지역들 안에서는 되게 가격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2020년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들 지역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껴놓고 살려고 하는 물건들 매매가는 내려오고 전세가는 올라가주면 갭이 줄면서 강남 접근하려는 사람들 과거에는 이 돈으로 못 갖고 갔는데 사놓을 수 있겠네 이런 세들 또 만들어주면서 또 그게 맞물려지는 시점에 한번 다시 시장이 불안해지 다시 가자를 외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향들은 항상 잘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일단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영향을 줘서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데 제한을 줄 수 있는 게 있다. 다만 지역별로 좀 다를 뿐이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갈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세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전세 형태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반전세로 이렇게 세를 놓겠다라는 얘기는 매도자가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반전세로 내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갭을 줄여놔야 좁혀놔야 팔기가 쉬운데 갭을 이렇게 벌려놓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월세로 반전세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매도가 아니라 보유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경우에 이런 선택들을 한다라는 것도 참고하셔서 그거는 사실 강남에 있는 주택을 그렇게 막 쉽게 팔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죠. 안전자산이고 우량자산일수록 안 팔려고 하죠. 우리 아니야 이 얘기는 안 할래. 자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보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들도 많다. 요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반전세도 좀 통계 좀 잡아달라. 그렇게 좀 그러니까 좀 어떤 싶어요. 이런 월세 이런 부분들을 근데 사실 이제까지 좀 미진했죠. 임대차 관련된 DB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랬는데 뭐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이제 좀
민간도 그런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또 그리고 이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어떤 결과를 낼 테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날씨가 요새 엄청나게 추워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때문에 사실 엊그저께 몸살이 살짝 왔는데 좀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게 몸살인지 아니면 혹시 최근에 만난 분 중에 아니야. 그 피로 때문에 갑자기 몸살이 좀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열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37도 3인가? 아직 뭐 올라가던데 한편으로 연락 올라가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지. 갈 병원이 없는 거지. 이거 잘못하다가 그냥 애 어린이집까지 다 폐쇄야. 직장 폐쇄 나오고 해서 너무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경험을 좀 해보면서 심리적으로 저도 많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우리나라가 비상입니다. 네. 위생관리 잘하시고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위생관리 잘하시고 그다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네. 면역력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역력이 되게 좋으면 몸에 들어올라가면 자기가 된다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몸 컨디션이 좋아야 돼. 아 그래. 건강해야 돼. 네. 그럼 우리 큰일 났네.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이게 딜레마네. 이게 경제를 응원하기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되고 소비를 많이 해주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그냥 고기만 먹으면 팍팍하니까 술도 좀 먹어줘야 되고 근데 술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네. 이거 큰일이네. 큰일이네. 극복이 안 되네. 이 딜레마를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나가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또 부동산 시장 얘기도 물어갖고 오셔야 방송에도 녹여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자 아무튼 온 나라 온 세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 때문에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 별별수다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